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식.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네, 우리 일상을 빼앗긴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언제 발생했는지 아세요? 방금 2년이라고 힌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에 국내 첫 감염자가 발생했고 이제 막 딱 만 2년이 지난 시점이 되었어요. 네, 게다가 작년 이맘때는 백신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만 하면 코로나19 시대가 그러니까요. 끝나겠구나 했는데 네. 부스터샷까지 맞아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뭐 백신 접종, 마스크, 방역 수칙, 진짜 팬데믹이 끝이 나긴 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되게 네.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런데 코로나19 과연 끝일까요? 두 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숨이 턱 막히네요. 무섭습니다. 코로나19 다음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벌써 이미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감염병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될지 이번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의 바이러스 백신을 연구하는 김철중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라면 세계 어느 곳이든 찾아갈 수 있는 최영기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서로 굉장히 각별한 관계로 들었습니다. 어떤 관계이신지. 지금은요. 주 교수가 말씀하세요. 사실 제가 임상가가 아니라 바이러스 과학자로서의 길을 이끌어주신 학부와 석사 과정을 지도해주신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지도 교수님이세요. 25년 전에 이제 최 교수가 그때는 학생이었을 때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저하고 같이 쭉 같은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교수와 제자 사이라기보단 좀 더 형과 동생 같은 그런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 교수 줄에 두섰거든요. 그래서 형으로서의 주례지 스승으로서의 주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가 아주 돈독한 사이입니다. 좀 형, 동생 관계라시니까 이 질문이 빠질 수 없겠죠. 잠시만요. 시간을 돌려서 교수님. 돌아왔습니까? 네, 최영기 소장님은 어떤 학생이셨나요? 좀 특이했어요. 25년 전에 보통의 학생들은 이제 억압된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유롭게 좀 풀어지면 음주 가무도 많이 즐기고 그랬을 텐데 그런 거 잘 모르는 모범생 좀 진중했다고 할까요? 저희 교수님께서 모르시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는 교수님 모르게 술도 많이 마시기도 하고 또 놀러도 많이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요? 저기 최영기 소장님 계신 바이러스 한국기초연구소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무척 바쁘실 텐데 김철중 교수님 나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만사 제치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혹시 뭔가 아직도 두려움이 있거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그런 분들. 점인지.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저보다 더 유능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자리에 제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섭외 미리 되셨다는 분을 보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이세요. 또 사실 우리 교수님께서는 2달 후면 정년 퇴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혹시 교수님과의 어떤 특별한 추억거리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고맙다고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감염병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염원하고 또 가장 궁금한 게 코로나19 도대체 언제 끝날까 이거거든요. 지금과 같은 이런 감염성이 이렇게 높은 상황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계속 옆에서 데리고 살아야 되는
동반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요즘에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반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좋은 동반자도 있고 피치 못하게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될 텐데 과거의 팬데믹을 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에 많은 인류의 그 대질병의 재앙 등이 우리가 인류가 뭘 어떻게 잘해서 그것을 벗어난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과학의 역사가 한 300년 몇 개 안 됩니다. 네. 실제로 이 감염병의 원인을 알기 시작한 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식이 아주 많이 쌓여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아주 일천하다. 아직은 전체 인류의 역사 중에서 아주 일부분에 속하고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전제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질병과 우리 인류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특히 바이러스는 세포 안에서 살아서 자기들의 생존을 영위하기 때문에 동물과 인류가 그냥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영원한 숙주와 기생충으로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약 하면 크게 국면이 바뀔 것이다. 네.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실망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상당 기간 오래 지속이 될 거다 하는 네.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에 백신 접종을 막 시작할 무렵에는 전 국민의 80% 정도 접종을 하면 집단 면역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여전히 코로나19는 사그러들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그 사용 가능한 백신의 형태가 사실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기존의 젠너라고 하는 영국의 의사가 천연두 백신을 250년쯤 전에 만들어서 250년 후에 인류가 그 질병을 퇴치했습니다. 현재까지 그 하나의 감염병밖에 퇴치된 게 없죠. 인류 역사상. 그런데 이제 새로운 많은 플랫폼의 백신 기술들이 개발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바이러스의 변화를 백신의 기술 개발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신도 역시 그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급하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뭐 이 백신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폭적으로 침범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다른 다양한 방법들이 새롭게 동원돼야 되고 또 새롭게 발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이 바이러스는 자기가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영악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알파, 뭐 무슨 델타, 뭐 요새 오미크론 등등의 변이를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거를 우리 인류가 그렇게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요즘에 또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이 변이는 어떤 건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는 생물체에서만 자랄 수 있는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자랄 수 있는 기생체입니다. 그 바이러스에는 DNA 바이러스가 있고 RNA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DNA는 우리 사람들처럼 이게 다 크로모솜처럼 DNA이기 때문에 잘 변하지도 않고 굉장히 스테이블한 반면에요. 이 RNA 바이러스는 RNA를 자기의 정보체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 RNA 바이러스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원시적인 바이러스들인데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중합 효소라는 것이 너무나 원시적이어서 자기를 잘못된 것을 고치지를 못해요.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RNA 바이러스에 속하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숙주 내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 바이러스 입장에서
사람이라는 그 숙주는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의 생활의 터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사람한테 감염이 돼서 어디든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는데 사람이라는 지구는 바이러스한테 내 몸에 들어있는 기생충이기 때문에 언제고 떼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이 얘를 자꾸 우리 몸에서 떼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지구에서 많은 자원을 활용하듯이 이 바이러스 또한 우리 몸에서 많은 것을 활용하면서 숨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는 와중 속에서 바이러스하고 사람의 면역 체계는 싸움을 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 들었던 바이러스들은 이런 면역 체계에 의해서 다 죽게 돼요. 근데 이 중에서도 잘 숨은 바이러스들 아니면 자기가 꽁꽁 숨어서 변장을 잘한 바이러스들은 우리 면역 체계가 그 애들을 찾아낼 수가 없겠죠. 그런 바이러스들이 살아남아서 다시 우리를 괴롭히는 바이러스들이 변종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예전에 L 바이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에서 나왔던 델타, 지금 나온 오미크론까지 총 지금 약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12가지로 되어져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처음에 나왔던 이 L 바이러스는 더 이상 사람한테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 국내에는 델타 바이러스가 우점종이 되어졌고 지금 막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항상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한 시점에서 만든 백신이 항상 그것이 다음 세대에 나올 애들까지 다 찾는다고 그러면 이 바이러스의 변장술이 부족한 거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와중에서 바이러스는 하나를 또 깨닫습니다. 뭐냐면 내가 들어와서 이 지구라는 것을, 숙주라는 것을 파괴하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증식은 하되 이 지구를 파괴하지 않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바이러스들이 아마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플루 바이러스라든가 다양한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렇게 매번 변하는 바이러스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증으로 났는데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이 작년에 나타났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나오고 나니까 개인 위생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의 호흡기 바이러스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아, 그렇다면 충분히 우리가 개인 위생만으로도 다른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 때마다 걱정하고 뭐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조금만 조심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시간까지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의 몫들은 우리 과학자나 의사 선생님들의 몫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의 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김철중 교수님께서 긴장 반, 흐뭇한 반으로 바라보신 것 같아요. 시청자들을 위해서 아주 함축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구나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 나보다 낫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청출어랑. 그러니까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주 뿌듯하셨을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변이에는 규칙성이라는 게 없는 건지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 같은 경우는 왜 그해 유행할 거를 예측해서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이런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뭔가 예측한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한가요? 현재의 과학의 수준으로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예, 변이를 예측해서 몇 세대 지나면 요이가 변할 것이고 어떤 유전자가 변할 것이고에 대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과학 수준은.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유전자 변이를 예측해서 미리 만드는 것보다는 유니버설하게 프로텍션을 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일례를 들면 뭐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출발했지만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같은 경우 발견된 이후에 많은 부분이 쉽게 해소됐어요. 세포 배양도 잘 되고 바이러스도 잘 길러지고 그래서 쉽게 백신을 만들 거라고
과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년, 3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백신이 없습니다. 백신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변이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변이가 그 사이에 생겨난 겁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감염되고 전염되면서. 그래서 백신보다는 치료약적으로 이건 비즈니스니까 백신은 비즈니스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치료약적으로 개발되게 됐고 그 치료약을 또 쓰게 되니까 거기를 또 피하는 변이가 또 생기게 되죠. AI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 예측 시스템도 나오게 되어졌고 그거에서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었고 예전에 나왔던 바이러스들을 분석해 보니까 아 이런 패턴이었어라고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도전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저희를 좀 더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좀 더 빠르게 한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와, 이런 어려운 숙제를 하고 계셨다니 정말 응원을 팡팡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아까 교수님 강연에서 이 바이러스가 변장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사실 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오미크론이나 델타 바이러스 같은 변종 바이러스들은 어떻게 발견이 되는 건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곳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유전체 정보를 기세이드라고 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정보 데이터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넣어놓게 되고 이게 어느 사람한테서 나왔고 임상 증상이 어떻다라는 것을 어느 나라에서 다 이렇게 넣어놓게 됩니다. 이제 그거가 쌓이다 보면 WHO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고 보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바이러스가 동일한 바이러스가 그러면 VOI라고 해서 Variant of Interest라고 해서 흥미주라고 해서 그거를 한 번 더 보게 되고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점차 한 나라가 아니라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면 끝에 컨선이라는 말을 붙여서 주의를 해야 되는 변이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양한 곳에서 변이주가 나오고 있지만 오미크론처럼 아프리카 지역에 있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저희가 어떤 바이러스가 나오면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가 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다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커지게 되면 각 나라에 그런 경고를 보냄으로써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이가 계속 발생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백신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오미크론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설왕설래하는데 네이처 메디슨의 부스터 백신을 했을 때 현재 오미크론이 상당 부분 억제력을 갖더라. 오미크론에 대한 억제력을 갖는 그런 면역 작용을 일으키더라 하는 것이 퍼블리케이션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백신 실험을 해보면 같은 바이러스의 같은 종류의 백신을 이제 최소한도 2번 내지 3번 정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회 맞고 그다음에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그 유전자를 이용한 백신, 다른 형태의 백신이죠. 를 맞을 경우에 훨씬 더 동물에서는 부스팅 효과가, 즉 방어능이 높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부스터 백신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주로 전파하고 있는 오미크론에 대한 방어능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제약회사를 비롯해서 단백질 백신 또한 곧 EU에서는 이미 승인이 되어졌고 즉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백신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조심해야 될 전염병이 있습니다. 겨울이면 좀 찾아오는 독감. 뭐 독감 예방 주사도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는 한데요. 근데 증상이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무섭기도 오히려 하고 네. 헷갈립니다. 두 질병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독감도 꽤 아프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임상 증상만 보면 일반적인 감기, 플루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발열도 나타나고 목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의 최선의 방법은 만약에
내가 감기와 같은 증상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빨리 검사를 받아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고 행동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독감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사실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잖아요. 네. 또 감기라는 것이 또 있고요. 그래서 감기와 독감, 독한 감기가 아닌 거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건지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감기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약을 먹으면 일주일 가고요. 약을 안 먹으면 7일 간다고. 네,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데노 바이러스나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라이노 바이러스 또는 몇몇의 세균들, 즉 다양한 종류의 것에 의해서 우리가 호흡기 감염 질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독감이라고 얘기하면 인플루엔자 A 혹은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에서 감염의 특정한 바이러스에서 감염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러한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좀 더 심한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독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그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독감 현상을 플루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이게 병원체 원인체가 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니, 독감이 진짜 무서운 질병이더라고요. 박창현의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오늘 보따리에서는 우리가 매년 접종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에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 백신이 어르신들이나 영유아,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매년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3가는 공짜지만 4가는 돈을 내고 맞더라고요. 이 3가와 4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전에 있었던 바이러스는 A형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많은 H1과 H3에 각각을 하나씩 선별해서 넣고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하나를 선별해서 넣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3가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B형에서도 좀 다른 형이 나타나면서 B형도 2개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4가가 됐었어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 무료 백신은 3가였지만 다행히도 올해부터는 정책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 질병이 좀 더 그 문제가 되면서 여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4가형으로 변형해달라고 해서 정부에서 주는 무료 백신도 올해부터는 4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3가, 4가 걱정 안 하시고 백신을 맞으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고민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고민할 필요가 없었네요.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백신보다 수입 백신이 더 좋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처음 들어봐요. 전혀 차이가 없죠. 당연히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이라든가 의학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상위 레벨에 속하기 때문에 백신 관리도 마찬가지고 백신 제조서부터 검증, 뭐 임상 효과까지 거의 유사하거나 같다고 봐야죠. 뭐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백신의 뭐 원산지가 어딘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어떤 말씀이시죠.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허가 주는 기준이 외국보다 OECD 기준보다 더 높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서 그렇게 뭐 품질에 대한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나라 백신이 더 엄격한 기준을 그렇습니다. 통과했을 수도 있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예방접종을 한다면 독감 예방접종과 이 코로나 백신을 동시에 맞아도 뭐 무리가 없을까요? 갑자기 자다가 막 실려가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백신을 맞으시고 2차 접종 때 약간의 그 부작용 때문에 네.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때 다시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면 더 임상 증상이 더 높아져서 내가 더 아플 것이 아닐까라고 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영국의 브리스턴 대학에서 실험한 결과를 란셋이라고 하는 저널에 퍼블리케이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2차 백신을 맞는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화이자 백신을 둘을 2차 접종을 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같이 접종한 군과
코로나만 접종한 분과의 차이를 비교를 해봤어요. 결과는 인플루엔자하고. 차이가 없었어요. 유의성 있게.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서는 이제 그거에 상관없이 같이 맞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도 백신을 맞으실 때 꼭 분리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른 가서 백신을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굉장히 좀 불안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날을 잡아서 좀 빨리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맞아도 큰 상관이 없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박창현의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만 감염병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겨울에도 벌써 여러 차례 또 화제가 되고 피해 소식도 접해졌었는데요.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라는 말을 빼면 사실 인플루엔자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걸리는 그 인플루엔자랑 같은 바이러스인가요? 같은 바이러스입니다. 똑같은 바이러스입니다. 단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모든 오리진이 조류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바이러스 스트레인이 다 갖고 있는 동물이 조류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포유류에게 오게 되는데 돼지에 주로 많이 감염되는 거, 사람에게 감염되는 거, 또 돼지를 통해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거, 말에 감염되는 거 이런 것들이 쭉 세분화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1997년도 홍콩에서 조류에만 감염됐던 조류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조류에서부터 감염되는 예가 발생한 거죠. 그때서부터 이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감염 바이러스로서 이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맞는 그 겨울철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을 맞아도 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극복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로는 괜찮은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거의 다 우리가 시즈널 인플루엔자라고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맞는 것들. 네. 근데 고병원성 우리가 콘선하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조류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스트레인 H5 계통, H7 계통, H9 계통의 몇 가지 특별한 스트레인에 대해서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절 인플루엔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인수공통 감염병이라서잖아요. 근데 인수공통 감염병이 종류가 또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예방도 가능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틈새 강행이기 때문에 약간만 벌려서 네. 바이러스는 몇 가지 종류 좀 발견이 됐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수만 네. 가지. 지너스로 따지면 약 한 2,200가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고등 생물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세균도 감염시킵니다. 식물도 감염시킵니다. 곤충도 감염시킵니다. 또 우리 같은 포유류도 감염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있다는 얘기죠. 많은 종류가 이 지구상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인수공통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병은 얼마나 될까? 한 30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것은 약 한 60%정, 한 180 내지 200가지의 질병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동물과 사람이 동시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이러스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을 해가고 있는 거죠. 이 지구상에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질병관리청에서 분류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에 의한 질병은 약 한 11가지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패널을 하나 마련했는데요. 보시다시피
1급, 2급, 3급으로 나누면서 11개의 질병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세균에 의한 질병도 있고 리케차라고 그래서 원충에 의한 질병도 있고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말라리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에. 왜? 혈액에 감염이 되지만 사람의 혈액에 감염이 되지만 이것이 모기에 의해서 동물에서 피해서 사람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사스, 네. 우리가 경험했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또 인플루엔자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증, 또 일본 내염, 우리가 그 모기에 의해서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주로 어린 아이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일본 내염. 그 다음에 공수병이라고 하고 광견병이라고 하는 개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근데 이 공수병은 사실은 사람에서 발생하는 병을 공수병이라고 하고 개나 다른 동물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광견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이러스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고 다른 포유류에도 감염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SFTS 진드기에 물려서 풀에서 물려가지고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뭐 사지가 마비되거나 혹은 출혈성 혈소판이 감소되는 죽게 되는 그런 질병. 이렇게 바이러스가 한 반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세균성 혹은 큐열이라고 해서 이건 리케차에 의한 질병입니다. 원충에 의한 질병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왜 연구가 중요하느냐? 동물이나 사람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와 사실은 자연을 이 지구를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생하고 있죠. 지금의 재난을 초래하는 코로나 19와 같이 혹은 그 전에 재난을 초래했던 인플루엔자, 그건 뭐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갔던 팬데믹 인플루엔자, 또 그 전으로 돌아가면 홍콩 인플루엔자 팬데믹이었죠. 또 그 전에 1918년도로 돌아가면 제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스페인 플루,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이 다 동물에서부터 사람으로 중간에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든 간에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들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그런 가능성을 예측하고 예방을 위해서 백신을 만들고 치료를 위해서 치료약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최근에 더욱더 대두되는 것이죠. 이 인수공통 전염병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던 질병이 스몰팍스라고 하는 천연두입니다. 그래서 젠너가 1800년 말에 처음으로 백신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대상이 천연두였고요. 250년 동안 인류가 계속 써왔더니 그 천연두가 지구상에서 종말을 고하게 되는 최초의 질병이 됐죠. 인류가 처음으로 극복한 질병이 됐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많은 질병이 있는데 하나도 극복되거나 정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러한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특히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많은 다른 과학적인 지식이 축적됨에 따라서 발전 속도나 연구 속도는 빨라질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최영미 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강의 들으시니까 어떠셨나요? 아직도 이 바이러스 또는 감염병에 대한 연구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높으시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꼈고요. 교수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 열정 어디에서 얻으실 겁니까, 이제는? 나중에 저희한테 오셔서 좀 강연도 좀 해주시고,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기회가 있는 대로 제 알고 있던 지식과 추구하는 바를 전달할 기회는 있을 것이고, 또 저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야죠. 또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 열정 덕분에 또 이렇게 학생이었던 이 제자가 훌륭하게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강연 듣고 나니까 인수공통 감염병이 알고 있던 것보다 굉장히 많고 거의 300여 종.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들이 인수공통 감염병이 많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인수공통 감염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늘어난다기보다는 이제 학자들이 그 동물에서 혹은 인간에서 발생하는 질병들에 대한 원인체들을 자꾸 발견함에 따라서 사람에서 동물로 혹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실험을 연구를 계속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고 기존에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 다. 특히 또 최근에는 이제 인간의 문명이 점차 자연을 파괴하는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가 몰랐던 미지의 자연을 또 발견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또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에볼라라든가 이거 아주 네. 흔치 않은 질병이거든요. 또 여러 가지 열병들이 아프리카에서 특히 오리진되거나 혹은 남미의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오리진되는 그런 인수공통 전염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또 하나 특이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기후변화라는 거예요. 기후변화.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대 질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점차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네. 이 애들이 우리도 곧 접할 수 있는 바이러스나 이런 질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하고 관련되지 않는 질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 어쩌면 내일, 어쩌면 빠르게는 오늘 밤이라도 지구 반대편에 있던 바이러스를 가진 분이 도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 있던 하나의 세상이 되어졌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점차 다뤄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는 바이러스의 질병도 점차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니까 천연두를 종식시킬 수 있었던 그 시절과는 지금 다른 또 시대가 돼가지고 인류가 서로 너무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연결돼 있다 보니 더 새로운 감염병을 물리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주변에 가장 가까운 동물하면 반려동물이 생각이 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 반려동물로부터 인수공통 감염병에 전파된 사례가 있나요? 불행하게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희귀하죠. 브루셀라 카니스라고 하는 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균이 임산모에게, 임신한 분에게 감염될 수 있는 유산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패트 애니멀의 경우에 이미 건강 상태가 또 위생 상태가 사람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염병에 또 노출될 염려가 적죠. 그런데 문제는 패트 와일드 애니멀. 와일드 애니멀을, 야생동물을 패트화해서 기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맞아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선진국에서는 가장 비글한 예가 트로피컬 버드, 즉 열대에서 서식하는 자연새, 노래를 잘한다든가 이쁘다든가 이런 것들을 패트 애니멀화해서 많이 길렀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인플루엔자가 전파된다든가 다른 여러 열성 질병이 전파되는 케이스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결국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과 동물들이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원 헬스라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동물 질병이면 동물 질병에만, 사람 질병은 사람의 질병에만 좀 포커스를 둬왔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도 있고 우리가 살림을 파괴하면서 그들과 만나는 시간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한 곳의 질병이 아니라 환경이 아파도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질병이 될 수 있고 네. 기후가 변해도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질병이 됐고 사람의 질병이 우리 아까 말씀하신 펫 애니멀한테도 가는 경우도 있고 즉 그래서 이 환경과 동물과 사람이 결코 이런 질병에 있어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이 완 헬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만을 우리가 방어한다고 해서 이 질병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곳을 전부 다 저희가 봐야 되고 이것을 통제를 함으로써 우리한테 오신 질병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개념을 도입해서 완헬스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연구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사이언스, 에듀케이션, 엔터테인먼트라고 네. 아까 말씀해 주셔서 에듀케이션은 됐는지 모르겠지만 엔터테인먼트는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엔터테인먼트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곧 없어집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뭐 분위기가 잡학사전이 없는 건가요? 이대로 좀 끝나는 분위기인데요? 이제 공식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없어지길 원하시는 건 아니죠? 아쉬워서 그런 거죠. 엔터테인먼트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제가 누군가 챙겨주기를 바라면서 그 기회를 부분이 보고 있었네. 있었습니다. 네, 네. 기다리셨군요. 네. 바이러스 분석, 백신 개발 다 중요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정원의 잡학사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자주 손을 씻는 문화가 생기긴 생겼어요. 그래서 손 소독제 많이 사용하시고 이제 항상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고 예방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문화가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니더라고요. 1846년에 손 씻는 문화가 처음 생겼다고 해요. 그전에는 손을 안 씻었나 봐요. 200년도 안 됐네요. 네네, 맞아요. 당시에 오스트리아에서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 병원에 가기도 하지만 또 아기를 받아주는 조산사 도움을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점이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산모의 사망률이 더 높았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어떡해요? 그럴 수 그랬을까요? 있죠? 그 당시에 의사들이, 특히 외과 의사들이 옷에다가 피를 잔뜩 묻히고 그런 거를 되게 자랑스러워 했나 봐요. 나는 외과 의사야. 그러면서 잘 안 씻고 일부러 약간 훈장처럼 그랬던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출산 후 감염으로 18%가 넘는 산모들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높았네요. 다행히 손 씻기 시작한 후에 사망률이 0.19%로 급격하게 떨어졌죠. 와. 네. 1853년에도 청결의 중요성을 알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바로 크림 전쟁입니다. 당시에는 전쟁으로 죽는 군인보다 감염병으로 죽는 군인이 더 많았어요. 이때 그 유명한 간호사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이 활약을 하는데요. 청결과 위생을 강조해서 부상자들의 사망률이 무려 42%에서 2%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세균 바이러스 감염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198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손 씻기를 해야 된다 권고를 함으로써 오늘에까지 지금 손 씻는 문화가 이어지고 있으니 진짜로 감염병 확산을 위해서 손 씻기 시작한 건 40년밖에 안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유엔에서는 매년 10월 15일을 세계 손 씻기 날로 제정을 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감염병을 예방하는 만병통치약은 뭐다? 손 씻기. 손 씻기. 잘 씻어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말 전박사전이었습니다. 아니 어떠한 질병을 퇴치하는데 굉장한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항상 중요하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연구는 이런 전문가님들께 맡기고 네. 저희는 손을 열심히 씻어야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네. 오늘 이렇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비롯해서 인수공통 감염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저희 공식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은 이것이다. 저는 감염병은 영화 속 일이 아니다.
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실 감염병이라고 딱 얘기를 들으면 수많은 미디어나 뭐 영화, 웹툰 등에서 떠오르잖아요. 막 감염병이 감염이 돼서 막 바이러스가 퍼지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그런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꼭 굉장히 두려워하고 낯설고 무서워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의 자연이고 걔네도 이제 우리를 숙주 삼아서 생존을 위해서 또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관점을 바꿔서 해석한다면 좀 더 슬기롭게 극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은 무임승차 없는 조별 과제다.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사실 조별 과제에서 무임승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 없을 수가 있나요? 네. 근데 이 감염병은 우리 모두의 일, 나의 일이기 때문에 절대 무임승차를 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그런 과제인 것 그러네요. 같아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팍 와닿는데요. 저는 아까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일해서 사실 그 생각을 했는데 제 거를 가져가셨어요. 그랬네요. 그래서 순식간에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감염병은 그래서 지구다. 지구다. 지구. 지구에 살고 있는 것이다. 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우리 않는다. 인류가 있는 이상. 그래서 그 다음은 거기에 따른 행동 철학은 우리가 인류가 우리 인간이 선택해야죠. 그럼 마지막으로 당식해 주시죠. 그래서 감염병은 애증의 동반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덕분에 우리가 역전사 효소를 찾아냈고 이것이 없었으면 지금의 분자세포 생물학이 발달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주 굉장한 툴이 되어줬고 최근에는 우리가 치료하지 못하는 많은 질병들을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즉, 이 애가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애지만 이 애를 잘 다루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우리의 또 다른 동반자로서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네 분의 키워드를 모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염병은 우리가 지구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조별 과제원과 같은 애증의 동반자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약간 엔터테인먼트가 있었는데. 오늘도 어려운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